자, 이제 1930년대 마지막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1920년대에서 30년대를 넘어올 때는 또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910년대에서 20년 넘어올 때는 무엇이었죠? 3.1 운동이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넘어오는 그 계기는 뭐였냐면요. 바로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유가 됩니다. 혹시 대공황이 무엇인지 좀 아시는 분? 어우, 이 침묵.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공급은 굉장히 많은 건데 수요가 안 되는 거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합니다. 그럼 가난한 노동자, 더더군다나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죠. 그럼 계속 공장에 물건은 쌓여가는 거고 또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바로 공황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황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주 대규모 도로 닦기, 댐 쌓기 이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물건 살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 식민지들끼리 하나의 묶음을 형성하는 것이죠.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 블럭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필요했던 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시장이 워낙 많으니까 이 공황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처럼 지금 대규모 댐을 조성한다든지 길을 닦는지 그럴 수 있는 자본도 없고요.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결국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초과된 공급량을 강제로 떨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강제로 떨구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전쟁이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930년대 일제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길로 뛰어들게 됩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전선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겁니다. 이제 1930년대가 전쟁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이요. 중국을 대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어때요? 너무 커요. 그죠?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원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들이 일본 사람으로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강제로 조선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인들 강제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쟁에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조선인들이 대일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는 바로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지워야 되겠다.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펼쳐진 정책은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선말 못 쓰게 합니다. 조선 역사 못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 지금 이 사진이 지금 뭐냐면 바로 자신의 성과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왜 그 유럽 문화나 미국 문화 같은 경우 결혼하면 네. 남자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도 싫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성을 따라갈 수 있어서 참 좋다. 앞섰다 했는데 그거 바꾸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쉽지 않겠죠. 네.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던 이름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존재입니다. 우리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일본인이 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창씨개명이 시행된 지 3개월 동안 얼마 정도 이 창씨개명에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어이 말도 안 되잖아요. 3개월 동안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가 넘질 않아요. 전체 인구의 8%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등록을 해야 되는 막판이 되는 순간 무려 창씨개명의 등록률이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요. 창씨개명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창씨개명을 안 하면요. 아이들 학교에 입학이 안 돼요. 창씨개명을 안 하면요. 공직사회, 공무원의 임용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창씨개명을 앞장서서 권고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그것도 조선인들이 있었죠. 그 글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이광수 소설가 쓴 그 창씨와 나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내선 일체를 국가가 조선인에게 허하였다. 이에 내선 일체 운동을 할 자 기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할 것밖에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또 어디 또 있는가? 성명 세자를 고치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면은 아낄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할 것 아닌가? 어떠신가요? 매일신보의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 지식인들이 써댔던 그 글자, 그 증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근데 조 선생님, 네. 이 춘원 이광수는 원래 독립운동을 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창씨개명에 앞장서게 됐나요? 이 춘원 이광수가요, 광복되고 나서 그 친일파 처단, 반민특위죠. 그 반민특위에 끌려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답이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사실 그랬습니다. 1920년대 일본은요, 너무 잘 나갔어요. 그 잘 나가는 그 일본이 그 근대화의 문화적 세를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광수,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거꾸로 조선은 절대 독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확신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렇게 내선일체를 일본이 허하지 않았느냐, 영광이다.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춘원 이광수.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겼던 친일 인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씨개명을 막 선도했던 그런 인물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윤동주. 윤동주는 창씨개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윤동주도 일본에 유학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히라노 마. 그런데 윤동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시대의 아픔을 유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별에는 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단어 보셨나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는 한 지식인의 그 시대의 아픔에 직면하고 있는 한 시인의 그 애절한 그 시가 바로 이 별에는 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의식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황국 신민의 서라는 것이죠. 자, 뭔가를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황국신민서사 성인용입니다.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련다. 우리 황국신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학교며 공장이며 어느 조직이건 일과 시간마다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황국신민이다. 나는 일본 천황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황국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근데 이게요, 성인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읽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직접 아이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니까. 몇 번 안 읽었는데도 벌써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의 신민이 된 것 같이. 그런 벌써 개명해야 될 것 같고. 잠깐 읽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계속 이렇게 주입했다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외우도록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인 할 것 없이 다 모두에게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일정 시간만 되면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렇게 일본 천황이 있는,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의식 속에서는 이렇게 나는 일본인이야, 조선인이 아니야 라는 의식들을 계속해서 이름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바로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기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엄청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든 다 부족해요. 있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38년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이 바로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일본 정부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뭐 저 위안부 동원했던 그 근거 내놔봐. 징용했던 근거 내놔봐. 근거 내놔봐. 법률적 근거 내놔봐. 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전쟁 속에서 그 큰 중국과 그 큰 미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었던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는 상식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강제로 차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만석 씨 그 가미가제 들어보셨나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자기가 직접 부딪혀서 본인은 목숨을 잃지만 일본 제국의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정확히 하셨습니다. 원래 가미가제라는 용어는요, 언제 나온 거냐면 고려시대 때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합니다.
어떤 몽골의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 우리 고려군들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일본을 침략했던 사건이 고려시대 벌어지죠. 이때 일본이 완전히 쫄았어요. 어유, 그 징기스칸의 부대 알지 않습니까? 이 몽골 부대. 그 몽골 부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몽연합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면서 그 배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그냥 꼬르륵 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일본 공격을 못하고 결국은 돌아왔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일본인들이 야, 이 태풍 이건 바로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라고 해서 신풍, 일본 말로 가미가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미가제라는 용어를 또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신이 불어주는 바람에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미군 함에 던지는 모습. 인간 폭격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평상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의 모습이에요. 그죠? 전쟁이니까 이것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비이성적이고요.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행되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쓰야마 후미히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미가제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 전날 두려웠던 거 그렇겠죠. 내일이면 이제 모든 나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니까 그 전날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그 옆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이제까지 잘 대해주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 아주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 미쓰야마 후미히로가 제가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最後です。歌を聴いてくれますか。ぜひ聞かせてください。俺の国の歌です。ハリランハリランハラリヨハリランハリランハラリヨハリランコゲロノモガンダ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실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바로 미쓰야마 후미히로는 조선 사람 탁경현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기는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란 걸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리랑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조선 사람 탁경현, 이 탁경현이 탄 비행기는 1945년 출격을 합니다. 가고시마 그 지란 기지를 출격했던 이 탁경현의 비행기는 이로부터 1시간 반 그 신호가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 사람들도 바로 이 가미가제에 동원되었다.